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지난 시간에 법정지상권이었죠. 다 기억하신가요? 법정지상권? 어떨 때 해야 된다, 뭐.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고. 네. 예. 법정지상권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유치권입니다. 49페이지죠? 49페이지. 유치권. 유치권을 제가 저번에 그 물건과 채권 할 때 뭐라고 했죠? 유치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땡깡이라고 했죠, 땡깡. 땡깡이라고 했죠. 유치권은 이제 그 담보물건의 하나죠. 이거 기억나시죠? 담보물건과 용익물건. 담보물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담보물건에 뭐뭐 있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법정지상권은 뭐였다고요? 용익물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번에 유치권은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중요하다겠죠? 자, 근데 담보, 뭐예요? 물권이죠. 이게 채권이 아니고. 물권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죠.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죠.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저당권은 둘이 손잡고 가서, 은행하고 나하고 손잡고 가서, 야, 이만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돈을 좀 빌려주라. 내 부동산을 담보로. 같이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단 말이죠. 자,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그 담보물건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을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서로 둘이가 손잡고 가서 은행에 손잡고 가서 약정을 했죠. 약정 담보물건. 유치권은 마찬가지로 저번에 했던 지상권하고 똑같이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 유치권이다, 참.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으로 정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데도 이게 물권화가 돼 있으니까, 유치권이란 게. 채권이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저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꼭. 근데, 그래서, 어떤 물건을 뭐 합니까? 어떤 물건을? 채권 아닌 거죠. 유치권이란 거는 담보물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채권화한 거를 뭐 한다? 책에 있어요, 다. 전부 다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저번에 등기부 할 때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집에 머물러야 된다겠죠? 점유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된다. 근데
허위 유치권자들은 이제 점유를 하지 않고도 막 하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데도 이거를 담보물건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어떤 물건, 채권화된 거를 다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유치권이다. 자, 책에 보시죠. 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죠. 동그라미.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이거 방금 이야기했죠?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면제받을 때까지, 그 면제 앞에다 꺽쇠 표시하고 다라고 넣으면 되죠.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지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담보물건이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시계를 내가 시계포에 맡겼어요. 내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가 고치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3만 원이래. 그러면 시계포에 가서, 그러지 말고 2만 원만 합시다. 하고 2만 원만 주고 시계를 가져오려면 시계포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시계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3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카센터에 내가 차를 맡겼어. 차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100만 원 너무 비싸니까 그러지 말고 한 50만 원 합시다. 50만 원만 주고 차를 가져오려면 카센터 주인이 어떻게 해요? 키를 딱 뺏어버리고, 야, 저리 가, 안 돼. 너 돈 다 낼 때까지 안 돼. 그러죠? 그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유치하죠, 유치. 자기가 갖고 있어. 이런 것이 다 유치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법정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 건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채권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원래대로면 판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3만 원인데 돈을 다 안 줬어. 근데 시계를 딱 가져와 버렸어. 근데 시계표 주인이 어떻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사가 뭐라 할까요? 그거 가압류를 해. 가압류를 하는데 30만 원 주고 가압류 소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송을 이겨. 소송비 변호사한테 300만 원 주고 3만 원 받으려고 300만 원 주고 소송을 해. 그러니까 소송에 이겼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가압류 승소를 받으면 압류가 되죠. 그럼 그때 이제 경매를 칠 수가 있어. 그 3만 원 받으려고 또 300만 원 내고 경매를 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살 수가 없지. 그러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유치권이란 것은 참 알고 보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법정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저희 협회만 그냥 유독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게 유치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방금 나왔죠? 써놓은 거. 유질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담보물건. 그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아셔야 된다. 그중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부른다. 이놈 두 개는 어떻게 했다고? 질권이 내나 방금 이런 거죠? 전당포에? 질권하면 전당포를 생각하겠죠. 시계를 맡기고 얼마를 빌렸다가 그 돈을 갚고 시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듯이 그러면 뭐야? 둘이가 서로 손잡고 약정을 한 거야. 그죠? 근데 유치권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한다. 일정한 내가 시계 3만 원을 거친다고 했어. 일정한 조건이 부합이 됐어.
근데 저 시계를 내가 돈을 다 안 주고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계포 주인이 유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정 담보, 법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는데 시계포를 생각하시고 카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 차를 맡겼는데 내가 그 차 고침값을 다 안 줬어. 그럼 당연히 차를 못 가져온다고 알고 있잖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도 다 유치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성립 요건에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지금 저 다 나와 있는 거죠. 나의 물건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 우리 시계의 예를 들 수 있고 카센터 예를 들 수 있겠죠. 채권의 변제기. 그 말은 곧 다 갚을 때까지. 나의 유치권자가 점유. 유치권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 근데 인테리어 공사비를 안 줬어. 그럼 거기 유치하고 있어야겠죠. 점유해서. 점유. 마의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쭉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유치권일 때 혹은 법정 지상권일 때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이 꼬드겼어요. 그게 첫 번째, 누가 물건에 보니까 유치권 성립 여부 있음이라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겁나죠. 겁나니까 잘 들어가기가 싫어.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찰이 많이 되겠죠. 그죠? 유찰 수가 많아지더라. 유찰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낙찰가가 떨어지죠. 낮아지겠죠. 낙찰가가 낮아지더라. 그래서 낙찰가가 낮아지니까 시세 차익이 꽤 커지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저렇게 되니까 유치권 투자를 하십시오. 저렇게 되니까 법정 지상권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들 그랬어. 그래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 굉장히 매력적이죠, 유치권 투자가. 마치 돈이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쏙 빼고 이야기하거든. 뭐냐면 추가 부담 여부. 법정 지상권은 추가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저번 시간에. 근데 유치권은 추가 부담이 있어. 왜? 누가 공사를 했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를 자기는 받아가야겠대.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건물에 플랜카드 크게 팔락팔락 붙어가지고 유치권 점유 중 막 그런 거 써놨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런 거 보신 기억나죠? 그런 거. 그건 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 공사 대금을 받아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출이 안 돼. 그죠? 대출이 안 돼.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어떻게? 목돈으로 들어가죠. 큰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겠죠? 2억이면 2억이 옛날 그 일반 물건 같으면 대출을 80%든 90%든 껴서 할 수 있는데 유치권만 딱 있으면 은행에서 그건 안 돼요. 대출이. 바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유치권은 대신 뭘 거쳐야 되냐면 협상의 조건을 거쳐야 돼. 협상을 잘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 먼저. 근데 법정지상권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지료소송을 한다겠죠? 지료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지료를 받으면 된다. 기억나시죠? 법정지상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딱 끝. 여기까지면 사실 끝이야. 더 알고 말 것도 없어. 그러면은 판단이 딱 돼요.
아, 이거를 투자해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 그러면 그 말은 즉슨 협상 여러분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하고 협상 잘 하실 수 있어요? 가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전화도 안 해봤잖아. 그럼 못하겠죠. 아무나 못한다.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무나 못한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더라. 자, 그래서 50페이지 유치권 성립 유형. 자, 그렇다면 유치권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유치권의 성립이 되는 유형이 있겠네. 유형을 크게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유치권이, 이거는 확실히 유치권이야. 유치권이 100% 확실하다. 이게 하나 있겠죠? 그렇죠? 또, 글쎄 이걸 가만 보니까 유치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 유치권이 긴가, 민가에.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 확실히 유치권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런 냄새 나는 게 있겠죠? 유치권의 성질은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실히 유치권인 경우, 긴가 민가, 좀 맞을까? 아닐까? 하는 경우. 그다음에 확실히 유치권이 아닌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뭘 해야 된다겠어요? 협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유치권이 확실해. 그럼 협상이 잘 될까요? 응? 가격 협상이 잘 안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유치권자의 가격이 자기가 유치권 해놓은 금액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천에 상가였어요. 4층짜리 상가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했던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4층짜리 상가인데 여기 4층에 이제 그 유치권자가 살아.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 주장을 자기가 5억을 했어, 5억. 야, 나 5억 받아야 돼. 신고를 해놨어. 이게 감정가가 4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가 그때 1억, 3억이 돼 있던 물건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유치권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더라고, 냄새가.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협회에 있던 주감사를 시켜서, 야, 조사 한번 해봐. 해서 조사를 시켰어요. 가서 이제 만나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를 딱 만났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하고 짜증을 팍 내더래. 가자마자. 지금 유치권 신고해 놓으셨죠? 그래서 한번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바락 내더래요. 성질을 바락 낸다는 것은 저 사람 가짜구나. 이상하다는 냄새가 났어. 그런데 그날은 첫 번째 가서는 포기하고 오고 두 번째 또 갔어. 아니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이야기 좀 하시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 뭔데요 하면서 자기 이제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야. 나는 5억을 받아야 되고 이게 벌써 이렇게 된 지가 몇 년이 됐고 그러면서 이야기 듣는데 이제 1층, 2층, 3층에 이 유치권자 자기의 지인들을 넣어놨어. 지인들을 싹 넣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한 5년째 살고 있었어. 5년째. 꽤 오래됐죠. 유치권 신고해놓고 남의 집에 자기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돈 안 주니까. 근데 자기 혼자 처음에 살았겠죠. 살다가 야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 1, 2, 3층에 자기 이제 이 사람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공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는 공사하는 사람들 갖다 놓는 거야. 아마 돈은 조금씩 받았을 거예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한 300만 내, 뭐 500만 내 해가지고 집에 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한 5년씩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치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은 책이 뭐라고 했어, 아까?
점유할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금액이 5억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5억이라는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신고하고 점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소송도 승소 판결을 받아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치권자가 맞아. 진짜로 공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협상 제시를 했는데, 아니,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저희 협회에서 이거를 좀 받고 싶은데, 얼마에 받을 거니까, 2억 5천을 드리겠소? 라고 얘기했어요. 2억 5천. 2억 5천을 드리겠어요. 근데 처음에 3천만 원을 드릴게요. 1번. 3천을 준다. 2번. 낙찰을 받으면 1억을 추가로 더 준다. 그럼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그럼 1억 2천은, 나머지 1억 2천은 어떻게 하냐면, 1층부터 4층까지, 지하까지 해서 세가 나가면, 일단 공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낙찰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걸 세가 나가서 나머지 1억 2천을 맞춰주겠소?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거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제시 조건이 있겠죠. 이 사람 제시 조건이, 나는 3억을 받아야겠다. 3억을. 근데 낙찰 받기 전에 1억을 주고, 낙찰과 동시에 2억을 주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 이게 믿겨져요? 믿겨져? 저 사람도 내가 한다는 것을 못 믿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해준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한다는 것을 못 믿겠어. 왜? 1억을 줬는데, 낙찰을 딱 받았어. 그때, 난 받은 거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5억을 다 물어줘야 돼. 아니면, 제시했던 게 3억이었는데, 1억을 받았다고 하고 4억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협상을 잘 하고 고수인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돼요. 네. 서로 못 믿고 서로 성립 여부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각서를 쓰겠죠. 어떻게 하자. 각서를 써. 각서를 쓰고 돈을 주면 돈을 준 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증을 받아야지. 공증사무실 가서. 이 경우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승소를 했고 유치권을 승소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형식적 경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형식적 경매. 경매에는 크게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있는 건 아시죠? 강제 경매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에서 압류가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 경매는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그잖아. 그래서 주로 사건 번호 옆에 강제, 임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형식적 경매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이 유치권에 의했을 때야.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형식적 경매라는 걸 칠 수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치는 거지. 근데 형식적 경매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가압류, 뭐 압류, 뭐 저당권 이런 게 쭉 다 있겠죠. 근데 일반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그것보다 밑에 있는 건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소멸된다겠죠. 근데 이 형식적 경매로 쳐지면 이것 밑에 있는 이것들이 다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낙찰자가 뭐 할까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 인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소송도 했지, 유치권 돼서 승소도 받았지, 굉장히 이 사람은 FM대로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그리고 형식적 경매까지 쳐놓은 사람이야. 내용 어떻게
어디서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알고 내용을 한 거야. 근데 형식적 경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후순위 물건들이 없어지지가 않아. 소멸이 안 돼. 낙찰자가 다 인수한다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입찰에 참여하겠어요? 참여 안 하겠죠? 왜? 원하는 건 뭐야? 내 낙찰금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는 추가 부담 여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 부담 여부가 막 이렇게 생기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안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 경매 안 해요 하고 경매도 취하해 놓은 상태. 형식 경매 해 놓은 것도. 그러고 한 몇 년을 살고 있는 경우야.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려는 의미도 있었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가짜인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조사를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란 걸 알게 됐고, 가격 협상 자체가 안 되더라. 유치권이 확실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120%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 자, 그러면 유치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이건 유치권이 확실한 경우. 이건 어떻게 봐도 유치권이 아니야. 그럴 경우 어떨까요? 이럴 때 낙찰 받으면 좋겠죠? 그건 낙찰하면 오케이지, 당연히. 근데 유치권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옛날에 인천에 있던 상가인데 1층에 이제 이렇게 뭐 점포가 몇 개 있었는데 이쪽 한쪽 귀퉁이에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 생긴 건 조폭같이 생겼어. 조폭같이 생긴 놈이 화장품 팔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옆에는 빠찡코, 성인 오락실 있죠? 성인 오락실을 하고 있고, 여기 위쪽에는 그때 무슨 안마시술소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성인 오락실이고 안마시술소 어때요? 공사 이빠이 하죠, 뭐. 이것저것 많이 막, 안마시술소 같으면 뭐 방도 만들어 놓고, 뭣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성인 오락실은 그 기계를 막 20대인가 30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것도 마찬가지 주감사라 옛날에 있던 직원 시켜서, 야, 조사해봐! 하고 조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조사를 할 때 포인트 첫 번째가 뭘까요? 가서 상대방한테 말을 잘 들어준다. 2번, 내 말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 들어줘야겠죠? 아이고,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유치권이 돼 있는데 좀 알아보러 왔어요. 했더니, 이 조폭까지 생긴 놈이 막 주절주절 열심히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에. 성인 오락실 있잖아요. 저 새끼들은 그 기계를 20대를 들어놨는데요. 그게 다 새 것도 아닌데 새 거라고 뻥치고 있고요. 여기 안마는 뭐 돈 몇 푼 들이도 안 했는데요. 쟤들이 막 몇천만 원씩 들었다고 유치권 신고해놓고요. 막 이러고 있었어. 주저리 이야기를 다 하더라. 자, 그럼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한 거를 뭐해? 녹음을 해야지. 녹취를 해. 몰래 녹취하겠죠? 그 사람의 예우가 어떻게든지 들어봐야 되거든. 녹취를 해. 그 다음에, 진짜 그 말 맞죠? 각서 써줄 수 있죠? 사장님이 각서만 써준다면 내가 낙찰받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좋게 해드릴게요. 이 사람 신났지? 좋아. 기왕이면 공증도 받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하고 녹취를 하고 하는데 똑같이 또 이거하고 이 조건하고 똑같이 들어갈 게 뭐냐면 고소를 해야겠네. 왜? 허위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이 아니니까. 고소해야지 이놈들은. 고소 작업을 같이 쭉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뭘 안 하면 된다? 추가 부담 여부가 어쩐다? 없어진다. 없어지겠죠? 확실하게 그 증거를 잡아놓는다면. 자, 근데, 자,
확실할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여부가 한 80%, 90% 정도밖에 안 돼. 투자로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근데 확실한 경우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유치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유치권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뭘 하겠어? 오기를 부르겠죠? 그 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뭐 한다? 땡깡 부린다. 땡깡 부리잖아. 그 길 가다 보면 한 4살, 5살, 3살 된 애들이 엄마하고 막 싸우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죠. 한 번씩. 그러면서 엄마 나 뭐 사줘. 엄마는 안 돼. 야,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하다가 울죠, 이제. 울다가 이제 머리를 막 찧어박아. 땅바닥에다.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기어치 뭐른다? 땡깡을 부린다. 오기를 부리고 있는 애들을 길거리에서 종종 목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겠죠. 긴가 민가 판단 누가 하는 거야? 투자하는 내가 하는 거지. 저 사람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유치권자는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야, 나 유치권 맞아. 오기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가야 돼, 소송.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내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뭐라고? 결국은 뭐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점유하고 있는데도 아닌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애매한 거야. 이게 거기가 3층 빌라였는데 301호였어요. 301호에 그 보일러 공사를 했대. 보일러를 자기가 갈았대요. 주인한테 해주라니까 안 해주니까. 근데 그 보일러가 300만 원이 들었대. 300만 원. 여기 한 12평짜리가 하여튼 15평 이하의 빌라였어요. 근데 그런 집에 300만 원짜리 보일러를 놓을까요?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저렇게 고쳤다고. 긴가민가 하죠. 자기는 이제 오기를 부리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놨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여기는 완전 또 다른 데인데 어디 상가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놨어. 여기가 그 독서실 있죠? 여긴 좀 평수가 높았어요. 독서실인데 그 칸막이 공사를 하고 방에 보일러를 깔아놨어. 독서실이니까 애들 이제 다니고 하면 좀 그래 따뜻해야 되잖아요. 바닥이. 이제 그 공사를 해놨는데 이게 한 60평이가 됐었는데 공사비가 1,500이 들었대. 1,500만 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조사는 해봤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아니더라. 아닌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거라. 실제로는 500이 들었어.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100만 원이 들었어. 근데 검사한테 갔을 때, 소송을 했을 때, 판사한테 갔는데, 아니 300 들었다는데 실제로는 100 들었다던데요? 하고 모든 그 내용을 내가 다 밝혀가지고 가지고 갔어. 그럼 판사가 뭐라 할까요? 야, 그래도 공사는 했네. 이렇게 나온다고. 이 사람이 공사를 안 한 게 아니니까. 긴가민가인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했다는데 1,500이 들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500이야. 자,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저 사람의 그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근데 무조건 맞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 옛날에 원주에 그 어떤 사람이 1,600만 원짜리를 1,400에 낙찰을 받았어요. 유치권으로. 이게 이제 자기 낙찰 금액은 700인가 되고 나머지를 유치권자한테 물어준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유치권이 아닌 것 같대. 자기 생각에. 돈도 다 줬는데. 1,600짜리를 1,400에 들여서 했으면 어때요? 결국 재미가 없죠. 손해본 상태. 손해는 아니지만 큰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한참 지나서 왔어요. 자꾸 막 물어봐.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아닌 것 같더라. 이거. 실제 유치권자가 아니다. 근데 돈까지 줬어. 돈까지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소송하시려고요? 소송하려면 300 들어서 해야지. 변호사 한 500 들어서 사야지.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소송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같은 비용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냐? 안 된다고.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내가 700 들어서 1000만 원 들어서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100만 원 들인 경우도 있고 200만 원 들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공사를.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거를 판사가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의미인데 인정을 했네 하고 보통 이러거든. 저 사람이 안 했네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100만 원 들었는데 300만 원 더 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 그 매일 보잖아 그런 거. TV만 틀면 나오죠. CF 광고. 야, 저 아파트에 살면은 다 그냥 천사 같은 사람들만 살고 완전히 정말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 그런 아파트 선정 광고 많이 보셨죠? 저 약만 먹으면 다 낫을 것 같아. 두통이 싸그라져 사라지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 마찬가지. 유치권자들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안 되는 게 100%예요, 100%.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유치권이 맞다면 확실하게 120% 안 해야 돼. 확실하게 아니어도 80에서 90%는 유치권을 안 덤벼야 된다고. 긴가민가 할 때는 100%안 덤벼야 되고. 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데도 일반적인 학원에서 유치권이 유찰이 많고 낙찰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크니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땅 뚜껑 까보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부담이 들어가더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겠죠? 그런데도 유치권을 선생님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한참 뒤에 오면 저 선생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예요? 사건 번호 띡 내는 거 보면 유치권이야. 막 3억짜리가 5천이 돼 있어. 막 이런 걸 한다고. 근데 저 유치권이 저게 맞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요. 꼭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유치권은 뭐라 하더라? 유치권이 확실히 아니야. 그래도 안 될 확률이 8, 90%라고. 저게 유치권이 확실히 아닌데도.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해야 되겠죠? 네? 대답들 안 하시네. 네? 뭐 있겠죠. 가져가서 이제 후회하지. 낙찰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면 대금 지급 미납 이렇게 많이 나오죠. 미납이 또. 돈 안 내야지. 근데 이제 진짜로 확실히 유치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유치권을 정말로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겠네.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일단 유치권 어떻게 나겠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왜? 왜 떨어져요?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본의 아니게 뭐가 되더라? 탐정이 되거나 저 사람이 긴가 아닌가 막 헷갈리잖아요. 확실히 아닌가 또 막 밝혀내야 되고. 근데 내가 경멸하는 이유는 뭐다? 탐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유치권에 잘못 휘말려가지고 탐정이 되고 소송 전문가가 돼 있는 모습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 막. 정신 차려보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유치권을 첫 번에도 말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쓰레기 물건이다. 여러분 쓰레기통 뒤지세요 안 뒤지세요? 뒤지시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일반적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안 뒤지죠. 왜? 쓰레기통을 안 뒤지는 이유가 뭐야?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 건질 게. 예. 당연히 안 한다. 뒤지지 말자.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하면 되겠네. 유치권은 뭐라고? 추가 부담이 있다겠죠? 이 추가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라? 인수한다고 생각해라. 그럼 되겠네. 그겠죠? 인수한다고. 자, 그러면 인수 금액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작은 경우에만. 인수금이 작은 경우에만 이걸 물어주고도 내가 낙찰 받고도 유치권 인수금액이 적어.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위험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해야 된다. 유치권. 되도록이면. 알겠습니까? 자, 성님 유형 50페이지 이렇게 보셨고요. 51페이지. 유치권이 부정되는 사례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별건 없습니다. 52페이지. 알아두면 좋은 유치권 판례. 거기서 자, 나번을 보시면 나번.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의 유치권의 불인정. 경매 개시결정 등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 어디서 나와요? 예? 말소. 말소 기준권리에 들어가죠? 강제에 들어가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입 이후에 들어온 유치권. 또 뭐 있어? 이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 있었죠? 주택이나 상가에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돈을 안 줬죠? 똑같아. 유치권도 당연히 인정이 안 된다. 당연한 거잖아. 등기에 이거 경매 쳐줬어? 하고 돼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에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공사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고 나간 경우 유치권은 승립하지 않는다. 경매가 쳐졌는데 자기 건물이 경매가 쳐졌어. 근데 공사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살짝 넘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소유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 유치권이 있어요 라고 말해봤자 어떻게 된다? 성립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유권자가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처분 금지를 명하는 압류 효력에 반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처분 금지. 경매가 개시되면 처분 금지가 되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꼭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53페이지, 54페이지. 자, 판례 하나 볼게요. 중간쯤에. 동부법원 2003 가단 48274. 2003 가단이죠, 가단. 경매사건은 뭐라고 돼요? 가단 대신 뭐라고 돼 있어? 타경. 경매사건 타경으로 돼 있죠? 이래는 경매사건이 아니고, 이거, 이제 유치권에 대한 사건인 거네요. 자.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쭉쭉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그 줄 그어진 거 있죠? 줄 그어진 거. 입금증 내지 세금 계산서가 작성이 됐어. 그 입금증이나 세금 계산서, 돈을 주고 서로 주고받은 관계죠. 어떤 공사 대금에 의해서. 공사됐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받은 입금증이나 세금 계산서가 작성된 것이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정말 공사를 한 거지. 그래서 돈을 주고받은 거야. 그런데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의 장모모가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하였고 피고가 소의 장모모에게 그 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끊고 돈 주었고 입금증을 했는데도 그건 뭐예요? 서류잖아, 서류. 서류는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안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하죠. 판사가 보기에는 진짜로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돼 있지. 공사를 했어. 그래서 누가 돈 주고 받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치권의 인정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다. 근데 2003년도에 지금 동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이처럼 실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를 진짜로 했는데도 그 주고받은 계산서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그 판별하는 소송에서 판사가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인정을 안 해버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정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힘들겠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8번이라고 다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시면 그냥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유치권은 성립 유형, 어떻게 성립이 되는데,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겠죠. 세 가지가 있고, 확실하게 100%가 맞아.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그럴 때도, 긴가민가 할 때도, 확실히 아닐 때도, 안 되는 것이 8, 90%. 그러니까 유치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쓰레기 물건이니까. 내가 본연의 경매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자본가가 되기 위한 그 길을 택했는데 직업이 변해. 갑자기 왜? 탐정이 되고 소송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정신 차리고 보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정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요? 뭐가? 추가 부담. 즉 인수금이 적으면 되겠네. 그런 경우에만 하셔라.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똑같아. 겁나고 유찰이 많고 낙찰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시스탁이 높지만 유치권은 추가 부담이 있고 법정지상권은 추가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지료 소송을 해서 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치권이 딱 돼 있다. 그러면 뭐다? 대출이 무조건 안 되고 내 돈 목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협상을 해서 유치권을 입찰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입찰하기 전에 협상들이 쭉쭉쭉 돼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산이 나와야겠죠. 더하기 빼기가 나와요. 더하기 빼기. 여기 곱하기 나누기 없어요. 내 돈 어떻게 들어간가 더하기 빼기죠. 그 돈 계산해서 되겠다 싶은 것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V 번제 지금 남은 거 좀 다 해야 되니까